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온더라운지 총장과의 대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방송 SUB 아나운서 박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1회 온더라운지 총장과의 대화가 지난 3월 관정관에서 열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은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미술관 렉처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더라운지 총장과의 대화는 대학 발전을 위해 학우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대면 소통의 장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학생지원과와 제63대 총학생회 정호, 서울대학교 방송 SUB, 그리고 이번 행사는 특별히 대학원 총학생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반응 속에 마련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려 424명의 학우분들께서 사전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학우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많은 학우분들께서 자리해 주신 만큼 이 시간이 총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대학원인데요. 학문 후속 세대를 희망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방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과의 질의응답은 약 40분간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육, 연구, 정책 관련, 두 번째 시간에는 생활, 인권, 노무 관련, 세 번째 시간에는 환경, 시설 관련 및 기타 질문들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인데요. 총 7분에게 드릴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진행할 때 현장에 계시지 않을 경우 추첨에서 제외되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유홍림 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더라운지 이제 2회째입니다. 그리고 저번 1회째 제가 그때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물론 질문을 제가 사전에 질문도 받고 거기 뭐 각 어떤 주제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니면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준비된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학생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대학원에서의 여러분들이 겪는 경험들이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이 학문 영역별로 또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상당히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성원들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간에도 물론 여기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있지만 아마 활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교수님들 아니면은 직원분들도 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과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언더라운지 행사의 취지가 소통과 공감을 위한 하나의 대화의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답을 이걸 어쨌든 끌어내고 그것을 어쨌든 하나의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보다 저도 예전에 이 서울대에서 한 5년 이상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박사과정 수료까지 했고 그런 경험도 있고 물론 뭐 지금의 어떤 대학원 생활과는 사뭇 다른 형태이긴 했겠지만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학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대학원의 어떤 앞으로의 그 역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서 서울대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 보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보다 현장 속에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제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또 이런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능한 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은 여러분에게 저도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두 번째 행사라 그런지 총장님께서도 더 반가운 마음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정말 소통의 장, 대화의 장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제별 질의응답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육 연구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총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원자력공학과 다니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레빈턴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서울대 대학원을 희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공계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레빈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공계열에서요. 근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주변에 레빈턴을 했거나 혹은 레빈턴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주로 뭐 2, 3학년 전공 수업에서 잘 가르치셨던 교수님이랑 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어느 정도 겹치는 것 같아서 레빈턴을 지원했고 뭐 대학원에 갔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학부생 입장에서는 아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을 완벽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히 교수님들이 어떤 논문을 쓰셨는지 찾아보기도 사실 막연히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빈턴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생들이 좀 더 자신의 진로에 맞는 레빈턴을 할 수 있도록 서울대 무슨 본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제도가에 대해서 그 총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빈턴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대학원 생활에 비해서는 쉬운 일이겠지만 하나의 뭐 교육이면서도 연구 활동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학부생들이 이제 부담을 좀 줄이고 자신의 또 스펙으로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학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뭐 레빈턴 연구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강의를 개설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한 과목 개설 내지 그런 걸로 하면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 공개에 관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레빈턴 경우가 지금 아까 두 번째 질문하면서 교육과 연구의 어떤 그 결합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의 역사, 진화 과정에서 보면은 통합형 대학의 그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통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대학의 형태를 보면 교육 중심의 대학이 있었고 연구 중심의 대학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에 와서 이것이 교육 연구가 통합되면서 지금과 같은 대학의 모습이 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도 전형적인 그런 통합형 대학이고, 따라서 통합형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서울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과 연구의 약간의 그것이 결합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디커플링이라고 할 형태는 아니지만 약간의 괴리들이 있어요. 교수님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아이덴티티죠. 교수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근데 교수님들의 경우에 물론 교육 연구 다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에 더 비중이 많은 것이 이제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이 교육이 연구와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학부에서의 교육을 잘 받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대학원으로의 그 훌륭한 연구자로의 그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공계 쪽에서 보면은 그 이제 중간에 그 매개 역할이 그 레빈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그걸 넘어서 교수님들이 보다 훌륭한 연구자들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학부에서의 이런 레빈턴은 교수님들에게는 큰 어떤 그한 랩의 어떤 그 더 성장이든 그리고 연구의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척에서도 레빈턴을 통한 훌륭한 연구자들이 대학원에 그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수님들의 또 책임이자 그 교수님들의 인트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 기존의 레빈턴의 형태는 랩이 먼저 존재를 하고 그 랩에 관여된 교수님과 그 랩에 참여하고 있는 벌써 하나의 팀으로 짜여진 그 대학원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랩에 따라서 아마 양상이 좀 다양할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랩인턴 말씀대로 플랫폼이 그 학내에 형성되어 있는가 그 부분은 분명히 조금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본부에서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랩인턴의 정보 공유 그리고 넘어서 그 랩인턴을 하는 그 학생들 간의 교류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 분야들은 결국은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그 랩인턴도 랩에 이렇게 그 종속되는 형태의 인턴이 아니고 그걸 넘어선 본인이 어떤 앞으로의 새로운 그 영역을 개척하는 연구자로서의 어떤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는 랩인턴의 경우에는 그들 간의 어떤 그 또 정보 공유든 그 소통의 그 어떤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전체 차원에서는 지금 교수들 간에도 연구자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분야를 단과대를 넘어서 학과를 넘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 공유도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랩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 그 랩인턴의 정보 공유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연구처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어떤 연구자 정보 공유 플랫폼을 그 구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랩인턴의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턴십을 이러한 식의 인턴십을 학점과 연결시키는 그 사례는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는 뭐 MIT의 미들랩 같은 경우에도 학부생부터 교수까지 그 뭐 포닥 대학원생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랩에서의 그 참여 자체가 학점으로 교육과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은 그리고 뭐 근래에는 동경대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그 훨씬 더 교육 연구 개발이 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교육의 방식을 학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례들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서울대에서도 좀 적극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답이 너무 길죠. 이러다 보면은 몇 개 질문 못 하고 끝날지도 모르겠네. 네,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술경영 경제정책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때 이제 올해 초에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제 총장님 한번 뵙고 오늘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 좀 드리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부와 석사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후에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으로 이제 전문 연구원으로 3년간 재직하고 이제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주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선후배님들께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굳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왕 한다면은 왜 굳이 해외로 다시 가지 않고 왜 굳이 국내로 지원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도 서울대 내에서도 보면은 학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석사나 박사과정은 해외로 가는 것들을 좀 많이 주변에서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하고 관련해서 혹시 총장님께서는 문제 인식, 뭐 내지는 아니면 이런 니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 서울대학교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려면은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학교에서 더 이걸 이어나가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홍콩 과기대에서 이제 석사 과정 할 때에는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일절의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3천만 원, 4천만 원 가까운 장학금을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것들 혜택을 이제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금전적인 부분을 또 제외하더라도 뭐 퓨처 커리어 같은 것들에 관련해서라도 다시 뭐 국내에 돌아오려는 학생들조차도 해외에 가서 약간의 커리어를 밟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조금 뭔가 문제인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그 서울대가 그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희가 박사 배출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지식 창출의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PhD 그 박사 학위고, 박사 학위 그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걸 이제 그 이른바 배출, 뭐 박사 학위를 어느 정도까지 권위 있게 그걸 부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의 그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서울대뿐만 아니고 국내 대학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역량이 이제 그 축적되는 과정이었고, 지금 서울대 일부 분야는 국내에서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리고 지금 많은 그 분야에서는 이제 그 석사 박사 과정 중에 해외 연수든 해외 어떤 그 연구 그 교류 뭐 그런 지원이 있는 그 이제 분야도 생기고, 그러나 학위는 그 여기 서울대에서 학위를 그 취득하게 하는 형태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폭적으로 그 서울대 어떤 이 앞으로의 그 하나의 경쟁력이죠. 국제적인 경쟁력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부 교수님들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적인 그 하나의 혁신으로 제안을 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 자체 학위 배출한 교수를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를 배출하고 그 물론 국내 여러 뭐 이 나름대로의 국내 상황은 대학의 그 교수직의 어떤 마켓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배출한 그 박사들이 어떤 마켓에 가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서울대로 다시 올 수 있는 서울대 패컬티로서 활동을 하고 또 후속 세대들을 또 길러내는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대학원 특히 박사 과정이 계속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은 교수님들이 제안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저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사실은 대학원에 진입할 때부터 아니면 학석사 연구에 학부 아까 레빈턴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자로서 본인이 이걸 자신의 커리어를 그 설계를 하고 그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 체제가 우선 갖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경우는 장학금 제도도 조금 파편화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 뭐 BK 사업이든 아니면 GSI든 아니면 그 별도의 다른 어떤 리서치 펀드에 의해서 그 RA10이 부여되든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대학원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하나의 그 풀에 풀링이 되고 리소스가 풀링이 되고 거기에서 학생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한 저희 연구 과제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대학원에 이제 입학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그 연구자로서의 그 어떤 이제 대학원 과정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패키지 지원의 어떤 형태로 지금 그 지원 체계를 그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질문을 혹시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주제별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추가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생활, 인권, 노무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부 대학원 자치회 자치회장 김예린입니다. 지금 현재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따로 대학원 자치회가 없어서 생명과학부 대학원에서 이제 이공계 관련 업무들을 지난 5년간 맡아왔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의 생활 또는 인권 관련된 여러 조사들을 단연간 진행을 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들은 휴가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대학원생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를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근로자보다도 훨씬 웃도는 시간들을 쓰는데 법적으로는 근로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최저시급 정도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특히 과기부 산하에 있는 그런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제도들이 훨씬 더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서울대학교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많이 제약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총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대개 아까 이제 랩 중심으로 그 이루어지고 생명과학 계통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쪽에 방문했을 때 이제 층별 공간이 있고 거기에 대학원생들이 또 이렇게 같이 그걸 공유하면서 하나의 랩이 운영되는 것을 지금 표현으로 이제 글로 어떤 그 휴가의 그런 아마 이문사회 그 대학원의 상황하고는 사뭇 다른 그 형태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연구 용역의 형태로 그것이 이제 국가 R&D도 있고 뭐 민간 어떤 기업과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제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그 랩에서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이제 근로이자 또한 그 본인의 어떤 그 연구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워크인가 아니면 레이버인가의 그 구분이 애매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물론 본인의 이제 어떤 이제 계약에 따른 어떤 장학금의 형태, 그러니까 계약과 장학금이 같이 또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 그 이제 논의가 되고 아마 그 저쪽 이스트 대학들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우리 학내에서도 일부 경우는 그런 식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랩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간 근무 시간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그 랩에서 해야 되는 일에 그 어떤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되어 있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보통 학기 초에 이제 음. 그런 계약서를 사인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기여를 하겠다라는 거를 사인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네.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교수님이 이제 배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비 정해져 있는 연구비 내에서 뭐 인건비로 이 학생의 기여도를 몇으로 책정을 해서 뭐 얼마를 부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모든 기여도의 합이 뭐 얼마 이상을 넘을 수 없다라는 상한선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 여기까지는 뭐 꼭 지켜줘야 한다라는 그 바람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뭐 이런 최저 임금 같은 거를 보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관련해서 많은 그 연구처든 그 관련된 그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우리 학교 내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연구재단이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교육부나 아마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국가 R&D든 그 기준에 의해서 또 민간 R&D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대학원생의 입장에서의 어떤 지금 요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수행하고 어떤 결과를 산출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큰 그 랩과 그 연구단과 어떤 그 연구재단이든 이러한 계약의 형태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그걸 뭐 일단은 저기 지금 얘기한 특히 이제 어떤 휴가 문제 이런 것까지 과연 우리가 이걸 근로 계약의 형태로 하는 것이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매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약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생기는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이 부분은 저희 관련 그 연구처 내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저희가 지금 근로자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소득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청년 정책들에 해당이 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그런 기준들이 근로소득 기준으로 뭐 몇 분위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저희 같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 정책들에서 대학원생들이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아니 그 뭔가 그것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 그거는 뭐 충분히 그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타로 되는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어떤 그런 국가 정책 사업들에서의 그 소외 현상이든 그 배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그 대학원생에서 정리된 내용들은 그 좀 연구처에 전달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인건비 질문은 사전 설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된 질문이었는데요. 깊은 토론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의견 보내셔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인권 노무와 관련해서 딱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박진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학부를 외국에서 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외교학과에서 외교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정치학과의 현직 교수 선생님들 15분 중에 이제 2분만이 여성 교수 선생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외교학과에서도 총 15분의 선생님들 중 단 2분만이 이제 여성 교수자 선생님이십니다. 심지어 이제 약 2년 전에 이제 이낙연 교수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는 단 한 분만이 그 여성 교수자님이었던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석사생이었고, 네,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황으로 보이지만 박사과정에서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대표성의 문제라는 것들이 좀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다른 학우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말씀하셨던 거에 대답해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대 출신 그 박사 과정 수료하거나 이제 졸업한 선생님들을 이제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좀 패키지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성학자 에 관련해서도 그 퍼센티지를 그 인크리스하는 방향으로도 혹시 그런 거를 함께 포괄해서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통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양성 그 형태로 저희가 학내 그거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단지 어떤 교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전체 구성원 내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성의 그 뭐 기준 폭도 상당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지적한 그 여성 교원 교수님의 경우에는 현재 한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7년까지 매년 그 이제 정부에서의 이제 요청이기도 하고 다양성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것을 한 25%까지 그 이렇게 늘리는 목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연스럽게 그 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최근 5년의 그 이전과 다르게 최근 5년 그 신규 임용된 교수님들의 전체에서 여성 교수님의 비율이 훨씬 그 이전과 다르게 좀 높아지는 그리고 그것은 뭐 정치외교 아마 대학원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그 성비를 보면은 그 앞으로의 이제 변화가 그리고 그것은 전체 지금 서울대 차원에서도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박사 과정의 그 탁월한 연구자들 중에도 점점 그 대학원생들 내에서 그 지금 그 여성 대학원생들의 그 비중이 그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다양성 그 확보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그 단과대 그리고 학과 학부 단위로 계획서를 그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단계적으로 그 이제 실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다양성이 존중되는 캠퍼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은 환경이나 시설 관련 혹은 그 외 질문들입니다. 환경, 시설 혹은 그 외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질문 안 하셨던 남성분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 대학원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법전환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상반기에 주차권 관련 건의안을 행정실을 통해 캠퍼스관리위원회에 올렸고 회의가 5월 중에 개최될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기에 이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는데, 4월 중에 이러한 위원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터라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저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총장과의 대화를 기회로 캠퍼스 관리과에서 빠르게 답신을 주어 7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겠다고 추진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의견 개진을 하는데 저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대체로 지금 대학원 학부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총학생회 그리고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 그래서 이게 좀 조직화돼 있고 체계화돼 있습니다. 채널이. 그리고 환경 개선, 그 교육 환경 개선 협의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근데 대학원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돼 있고, 아마 그것은 맨 처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대학원의 상황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어떤 그 이른바 교육 연구의 현장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학부생 같이 그러한 조직화된 그 채널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는 그 중요한 소통의 채널은 그쪽 분야별 어떤 그런 지금 그쪽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이공계 쪽 그런, 그리고 인문사회 쪽이든 그러한 채널이 있고, 보다 지금 제기하신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단과대학원에서 그 하나의 채널이 되죠. 그러니까 학장단이든 학원장단이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 개진하는 보다 현실적인 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법전원 그 원장단하고는 논의를 했었나요?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홍사연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2021년 3월에 50여 명이 서명을 해서 그 캠퍼스 관리과에 주차권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전달이 안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올해 3월에 이제 학생들 210명이 서명을 해서 원장단 교수님들의 검토를 받고 행정실을 통해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중 위원회 개최위원회를 약속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다른 것과 같이 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을 통로가 부족하고, 또한 이제 7월 중 논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관련해서 말씀드린 논의가 주차권 관한 것인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속한 검토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통로는 많이 의견 개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진행되었던 논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5군데 가운데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곳은 주차권을 지급 중이며, 또 다른 전문대학원들도 경영전문대학원, 또 경영전문대학원과 공학전문대학원은 주차권을 지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개설된 20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사안이 검토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잔디광장 주차장도 개관을 하고 주변에 유휴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은 그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이 있으면 학내 구성원들이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분배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이러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의 생각이 여쭙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내 주차권이라고 하는 그쪽 법정원 근처에 특히 이제 법정원의 아마 지하 주차장일 거거든요. 그러고 그쪽에 규장과 관련 그리고 지금은 잔디광장 지하 주차장 때문에 그쪽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제 또 꽉 차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법전원 학생들의 그런 거 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내 주차 문제, 나아가서 교통, 환경 문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이용을 하는 이용자 입장과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또 학내 구성원들의 이 부분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금 그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제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되어 오는데 그쪽은 아마 조금 그 학생 구성이든 거기에 참여하는 그 교양전문대학원과 법전원의 그 차이는 그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이제 그 법전원 지하에 있는 그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그 아마 법전원 내에서 거기 그 옆에 사회대 교수님들도 거기 못 세워요. 한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법전원의 어떤 관리, 주차 관리의 방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일률적으로 지금 국토교통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교통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 제한으로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캠퍼스 관리 관련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회의를 할 때 번역별 주차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차 공간을 더 늘려야 된다. 근데 그때 동시에 나오는 얘기는 주차장을 아무리 늘려도 이걸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조금 지금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 부분은 금방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시간 되면 이용에 어떤 따라서 또 아침에 일찍 와야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건 주차 공간을 늘려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그 전체적인 문제고 지금 법전원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주변에 보이는 그런 유휴 공간들을 그 지금 교양전문대학원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법전원의 그 주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교통관리위원회 차원에서는 그게 법전원만의 어떤 공간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공간 그런 면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여러 지금 고려한 사항들이 이 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구체적인 그 요구 사항들이 늘어나는 그것에 대한 법전원의 어떤 대응이고 교통관리위원회 지금 현재 규정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에서 그게 준수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7월에 한다면 할 겁니다. 네, 그 제가 짧게 논의를 말씀드리나 근거를 간략하게 전달을 드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저희 학생들이 그 길게 건의문을 작성했고 210명이 그거에 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건의문이 검토될 수 있는 장이 계획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5월에 개최될 3월에 약속을 받고 그 자리가 취소가 됐는데 저희가 5월이 다 지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의 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저희의 대응 방법이 그러니까 빈약하게 되어서 이번에 총장님과 대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없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차 관련 문제는 사전 설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형 테이블에 계신 분께서 아까 질문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그러면 빠르게 두 분 모두 한번 들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전에 우선권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질문 받고 나서 다음에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기엔 사실 안건이 3개가 있어서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대학원 측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가 흡연 부스 관련한 건의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한 건의와 연구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시설 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흡연 부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에 문의를 했을 때 항상 듣는 답변이 학교는 공식적으로는 금연 공간이다라는 답변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아니죠.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교직원분들도 흡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약간 골목 같은 데 모여서 담배를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어떤 흡연 부스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 흡연자 그리고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공대 그리고 법대에는 흡연 부스가 설치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뭔가 학교 차원에서의 시스템상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하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학교에서 먹는 경우가 많고 또 학식을 5년, 6년 먹다 보면 질리기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설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환경 미화하시는 선생님들과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좀 학교 차원에서 어떤 절차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연구비가 부족한 경우에 발암물질이 누수되는 경우에도 그 후드를 공사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연구실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어떤 제반이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발암물질이 노출되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실들이 있어서 관련된 재원이나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연구비 부족에 의해서 그런 위험의 그 안전 문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비로서 해야 되는 부분과 근데 그 연구비 부족이 있지 아니면 그 사실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연구실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어떤 연구를 위한 어떤 시설 환경 부분에서 그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학교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지 연구비 부족만의 그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연구비를 그 실제적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마 법제론에 그 흡연부스가 설치됐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렸고 거기에 홍보적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단과대별로 이렇게 서인데 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걸 전체 본부 차원에서 이걸 어떤 그 해야 되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무조건 뭐 몇 제곱미터당 하나씩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그 공간 내에서의 그런 그 어떤 배치나 이런 부분까지 그걸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그걸 통제하는 것을 관리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 흡연 공간을 부스를 해놓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그 근처에 관리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전원이나 공대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부스 관리를 위한 어떤 인력 배치 등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조금 여러 그 인접한 단과대들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면서 일조로 성취한다고 했을 때 부스를 원하지 않는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조금은 그 단과대 차원에서 그 수요 조사부터 그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까지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그 단과대별로 그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사과정 공산업학입니다. 20년 됐습니다. 대학 법인화로 인해서 얻어낸 자유를 어떻게 하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주실 수 있는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총장님의 의견 좀 듣고자 합니다. 30년, 20년, 30년 전부터 서울대가 자유를 원했습니다. 어떤 자유를 원했냐? 연대, 고대, 이대 정도의 3대 정도 수준의 자유를 원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법인화가 됐습니다. 법인화가 되는 걸 제가 봤고, 법인화가 되면서 그 공무원 신분에서 이제는 그 사립대학,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도 갈아타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얻어낸 이 자유로 인해서 이 교직원이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8년이 다 됐는데 서울대 법인화가 원했던 한 가지 자율, 과연 이 자율이 학생에게까지 왔느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학과명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학과명이 바뀌었는데 제가 올해 그 초과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초과자 등록생은 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증도 주지 않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겨우 학생증 얻어내서 또 등록금은 일반 재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입학장 듣고 380만 원 냈는데 그리고 초과자는 수료자이기 때문에 그 학과만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 고대, 이대 다 알아보고 카이스트까지 다 알아봤는데 그것은 본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에서 하거나 혹은 개인,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준답니다. 다시 말해서 사립대는 학과명이 변경되면은 개인에게 충분하게 자율성을 줍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그 본부 학칙이 있어서 그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대에게 여쭈고 말씀드릴 것은 이 서울대가 가진 자율 학생에게까지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 자율의 문제인지 우선 저희가 뭐 단지 이건 학칙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당 학과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아마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 그 학과부에서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입학 당시에 그 학과에서의 교과 과정과 지금 현재의 교과 과정이 이게 단지 그 어떤 학과명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 초과자 아니면은 일단 그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초과자가 아니더라도 과정 이수 이후에 그 학위를 취득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이 입학할 당시에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합의된 그리고 규정상에 그리고 아마 타 대학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그 입학 당시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글쎄요 이게 뭐 학생 어떤 자율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학과부에서 학위 과정이 될 그 과정을 전체 총괄하는 그 학과부에서의 어떤 결정이 그 학생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특히 학위 수요와 관련된 그리고 모든 전체 그 수학 과정 그리고 학위 과정 그리고 학위 수요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학과에서의 판단이 우선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주제별 질의응답 후에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드린다고 안내드렸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학생 지원과 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하고 계신 분들께 송출이 고르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서울대학교 학문 후속 세대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총장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혹은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강은 저도 대원의 어떤 현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에 또 논의를 이어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소통 채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받으시는 어쨌든 학과들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들을 여러분도 우리가 칼리라고 할 때 그 콜리그의 형태는 대학원생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연구자로 단지 지금 대학원생의 어떤 스테이터스에 여러분이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큰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대학원에 오는 그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한국의 그 학계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명과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하고 열심히 연구에 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주신 유홍림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경품 추첨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행사가 4시 반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또 총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짧게 먼저 빠르게 단체 사진 촬영하고 나서 저희는 경품 추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여기 테이블에 계신 분들 모두 객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단체 사진 촬영 후에도 다시 객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안에 포함되어 지금 가운데 좀 나는 안 나와요. 기다리시는데 나오는 게 가운데. 자, 이쪽 잘 맞습니다. 이쪽. 지금 안쪽으로 몰려 계시는데 발이 감아주신 분들 지금 조금 넘어가세요. 지금 제 빈대가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카메라 렌즈 바라봐 주시면 되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저희 경품 추첨이 아직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